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건강 회복에 주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 신병 확보 실패로 보강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론 낼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건강 회복에 전념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원을 찾습니다. 대장동 미래 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관련 혐의를 다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 절차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고 지난달에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지만 이 대표가 단식에 나서면서 한 차례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4일에도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거듭 연기를 신청했지만 이번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격화하는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핵심으로 꼽힙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거나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4곳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 133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서는 만큼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보강 수사에 집중하며 기소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사건 기소 순서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혐의가 소명됐다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부터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지 아니면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할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늦어도 이달 안엔 사법 처리 방식이 결정될 예정인데 검찰이 일괄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소화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공판에 더해 최대 5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역 곳곳을 돌며 총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사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과 강서구 경로당 전통시장 등을 찾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과 서로 필요하면 전화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며 힘이 있는 여당 후보가 지난 1년 동안 잘해왔으니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0여 명은 어제 오후 서울 내발산동 발산역에 모여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부에 교훈을 주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부결기류라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무기명 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늘 임명동의 여부를 결론짓습니다. 지난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45일 만입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즉 제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합니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의 의중이 절대적이란 얘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사실상 반대로 기운 모습입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부적격 인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일단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변수는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제적 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지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은 149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면 115표 정도라 34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에서 이에 맞먹는 이탈표가 민주당 등에서 나올 경우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전원합의체 구성이나 법관 인사 등 사법부 기능 일부가 마비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균용 후보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비상장 주식을 가장 깨끗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봉직 기회를 달라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여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이탈표 자극에 나선 상황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이란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의혹을 거듭 부인했고 부적절한 여성관 논란에 대해선 가짜 뉴스라며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여당이 보이콧까지 고려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유감 표명으로 정상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잠깐 짧게.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언론사 주식을 신우이와 지인에게 맡겼다가 되찾았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2018년 지분 재매입을 앞두고 회사 가치가 하락한 점을 두고 통정 매매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신우이와 지인이 적자 회사를 떠안아줬다는 기존 해명을 거듭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관련한 부적절한 여성관 논란에는 오히려 가짜뉴스라며 공세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강간 출산을 옹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것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책임을 비켜갔고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몇 번 마주쳤을 뿐이라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 본인과 여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막판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오늘 새벽 1시쯤 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 참석하길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어제 오전부터 반나절 넘게 이어온 청문회를 정회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 공방이 이어지던 어젯밤 10시 50분쯤 후보자에게 그런 식의 태도를 유지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이 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고 여야 위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다가 청문회는 정회했습니다. 그러나 속개 예정 시간에도 여당 위원들과 김행 후보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야당 위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 비판을 이어갔지만 계속해서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정회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따져 물었고, 여당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며 엄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들을 차별하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작성됐다는 좌파 예술인 지원 배제 전략 문건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후보자에게 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직접 보고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고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실제 문건 작성 전후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이 줄줄이 쫓겨났다며 유 후보자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2019년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이 펴낸 블랙리스트 백서에도 기록된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현장 예술인들이 유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검찰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문화예술인이 후보자의 문체부 장관을 이토록 반대할까요?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이미 구속되고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아래 이루어진 진상조사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국민의힘도 야당 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열악한 창작 환경이나 소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유 후보자를 비판하는 일부 예술인들에 대해선 정파성이 뚜렷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임 씌우기,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유 후보자 청문회에선 아들 재산 증여와 과거 막말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유 후보자가 12년 만에 다시 문체부 수장을 맡을 만한 적임자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MB정부 시즌2 퇴행 인사라는 입장이라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최전선 지역에서 민간인 시설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4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레오 시내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현지 시간 5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적군이 오후 1시 15분쯤 쿠피안스크 지역의 호로자 마을에 있는 카페와 상점을 공격했다며 당시 많은 민간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에 있는 쿠피안스크는 지난해 러시아에 약 반년 동안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으로 러시아군의 크고 작은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닉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며 30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브레베스트닉 전략 순항미사일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 달 20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투명성이 있는 방류를 거듭 강조했지만 중국 측은 2차 방류를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분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도쿄전력은 2차 오염수 방류 전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차 방류에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었다며 이번 2차 방류에서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本日から第2回の放出が開始されたと承知していますが、引き続きモニタリングの結果など透明性高く国内外に情報発信を行っていきます。 중국 관영 언론들은 2차 방류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중국 CCTV는 주변국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이 방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일본이 불량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금수 조치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일본 어민들은 2차 방류 이후의 추가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何か問題があれば直結してくることなんで、その辺の心配は常にありますけど。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차 방류와 관련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희석 설비 일부에서 도장이 부푼 현상과 관련해 현장에 우리 측 전문가가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약속하며 오염수 2차 방류의 안전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 그리고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 등 과제는 한층 버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경찰은 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보고 가해 학생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유족은 경찰 조사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학교와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오모 군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는 오 군을 떠나보낸 뒤에야 아들이 마지막 날까지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 군의 친구가 봉안당에 남기고 간 손편지에 가해 학생을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유족의 요청으로 지난 2월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는데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군을 때리고 조용히 살라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급생 4명은 공동폭행, 3명은 공동강요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긴 겁니다. 경찰은 또 교사가 가해 학생의 규모를 줄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일부 진술은 빠뜨려 교육지원청에 알렸다는 유족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 축소나 은폐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군이 다닌 학교의 교사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관계자를 입건한 데 이어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자료를 전부 제대로 교육청에 제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좀 왜곡을 해서 제공을 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추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고 학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유족의 의심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화물 차량이 교통통제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사북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6톤 화물 차량이 정선군청 교통통제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 있던 20대 주정차 단속요원이 숨지고 탑차에 치여 하천 아래로 실종됐던 또 다른 30대 직원도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시소유 재산 매각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어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경상북도에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A씨가 빼돌린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은 빚을 갚는 데 썼으며 함께 범행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모니터와 프린터 등 각종 장비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 건물 이곳저곳에 검찰 서류 봉투를 든 수사관들이 오갑니다. 어떤 거 주로 압수하러 오셨는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실까요? 저희 그런 거 다 못 드려요. 아시잖아요. 대전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통계청 각 부서에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은 이곳 사회통계국을 포함해 여러 사무실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통계청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달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부동산이나 소득, 분배 통계 등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당시 감사원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대상은 모두 22명인데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최소 29명에 달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형사 4부에 이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이 기존의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제3의 전문가 검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했던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과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BC값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치를 만족하진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안 노선이 사업비는 600억 원 증가하지만 하루 교통량이 6,000대 더 늘어 BC값은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다만 대안 노선의 경우 길이가 2km 늘어나고 설치해야 하는 교량이 11개, 터널이 3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은 3.6% 더 늘지만 편익이 17.3% 증가해 BC값이 더 우수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교 대상이 된 원안은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시점 구간을 대안 노선과 똑같이 변경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기존 예타한 노선대로라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철거 보상비에만 6천억 원이 들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타가 시점부가 이 서울시 내부 도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협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 연결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는 제일 순환선이랑 붙여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기존의 용역을 맺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맡아 2주 만에 내놓은 것입니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이미 상당히 분석돼 있었다며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논란이 해소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구속위기에서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들을 통해 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흘려 부당이득 7,886억 원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45일 만인데요.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로 평일인데다 보궐선거 특성상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만큼 여야는 주말을 끼고 있는 이번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사실상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에서 3.55%를 적용하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45%에서 3.3%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금리는 연 2.1%에서 2.9%입니다. 지난해 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운전자 A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23 서울 정원 박람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정원 박람회는 바람, 풀, 그리고 정원을 주제로 전문가와 학생, 시민이 조성한 정원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구에서 60대 건설 노동자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공사비가 적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하는 곳이었는데요. 가장 취약한 현장이 정작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가 건설 현장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이곳에서 대형 합판 자재가 무너지면서 60대 근로자 A씨가 깔려 숨졌습니다. 4톤이 넘는 자재였지만 강목 몇 개로 만든 지지대 위에 올려뒀다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요. 그 다음 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걸어가도 엎어질 것 같더라고. 그만큼 위험한.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유가족들은 건설사 측이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봤는 데는 나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적지 일 한 30년 해도. 전부 인재입니다. 인재사고. 너무 안일한 생각에.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올해만 262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비용을 줄이려는 유혹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된 책임자가 소규모 사업장에는 있을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시설 시스템 또 이런 것이 모두 부족하죠. 정부와 여당은 산업계 어려움을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업장을 정작 안전 사각지대에 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에 대한 안전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 385명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측이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동으로 간접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모두 합쳐 2억 3천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WTO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WTO가 올해 4월 제시한 전망치인 1.7%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수치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노력에 100% 찬성한다며 정책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당국의 긴축기조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또는 각종 정책 담보대출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상치 못한 고금리나 금리 상승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숨쉴 구멍이 필요하고 정책금융은 폭박할 것 같은 곳에 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가 올해만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영지원실 직원이 연구원으로 둔갑해 인건비를 타내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 과제와 관련 없는 데 썼는데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평가, 관리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비 규모가 3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꼼수를 부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 없는 경영지원실 인사 노무 담당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겁니다. 그 결과 1억 300여만 원이 인건비와 연구수당으로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소프트웨어와 장비 임차 비용 3억 4천여만 원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엉뚱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1억 1천여만 원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혈세로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10억 원 넘게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R&D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경영악화 등으로 연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업체들이 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예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호주 조폐국이 헌법상 국가 원수로 돼 있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얼굴을 새긴 새 동전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동전에는 찰스 3세의 왼쪽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왕관을 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오른쪽 얼굴을 담고 있는 기존 동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리 고든 왕립 호주 조폐국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동전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1,000만 개를 찍어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아 무척 쌀쌀하고요. 대관령은 0.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와 산간으로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함께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6도, 대구는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과 광주 21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